2003년 12월 7일 일요일, 호주 퀸즐랜드의 해안 도시에서 13세 소년이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8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안전하게 돌아왔을까요? 다니엘 제임스 모컴은 1989년 12월 19일 호주 퀸즐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루스와 데니스 모컴의 세 자녀 중 한 명으로 다니엘은 특히 쌍둥이 형제인 브래들리와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들은 호주 선샤인 코스트의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다니엘은 동물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집에서 많은 애완동물을 키웠습니다. 그중 다니엘이 사랑하는 망가지 한 마리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다니엘이 조용하고 도움을 잘 주는 아이로 알고 있었으며 수학기가 되면 마을에서 과일을 따는 것을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2003년 12월 7일 다니엘과 형제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웃이 열대과일을 수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돈을 받은 후 다니엘은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선샤인 플라자 쇼핑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님은 그가 이 여행을 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전에 최소 15번 쇼핑센터로 가는 버스를 탔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오후 4시 15분쯤 가족은 다니엘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친구들과 놀러 나갔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다니엘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형제에게 쇼핑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모두 이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데니스는 다니엘을 찾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고장난 버스가 견인 채 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그날 다니엘의 외모와 일치하는 사람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12월 8일 퀸즐랜드 경찰은 다니엘 모컴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쇼핑센터의 CCTV 영상을 검토하고 다니엘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며 지역 내 알려진 성범죄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조언을 받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한 후 수사관들은 다니엘의 실종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12월 7일에 다니엘의 묘사와 일치하는 소년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근처에 주차된 파란색 차 안에 한두 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이 다니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퀸즐랜드 주 정부는 소년을 찾는 정보 제공자에게 250,000달러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부자들도 정확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00달러의 보상을 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실종 사건은 호주 전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과 심도 있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모컴의 실종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8년이 지난 후에야 다니엘의 가족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 초반부터 경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브렛 피터 코완을 의심했습니다. 브렛 피터 코완은 1999년 9월 18일 호주 서부의 번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성의 성향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7년 12월 5일 코완은 7세 소년을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이 범죄로 겨우 1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9월에 코완은 6세 소년을 버려진 자동차 주차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소년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폐에 구멍이 났고 몸에 여러 차례 상처를 입은 채 덤불 속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소년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로 주유소에 쓰러졌고 즉시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소년의 부상 정도를 보고 그가 자동차에 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안은 처음에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경찰에게 그 자식을 꼭 잡길 바란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소년의 버려진 속옷에서 전객을 발견한 후 주차장에서 유일하게 DNA 샘플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코안이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신원조사에서도 그가 1987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과가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그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는 즉시 강간을 자백했다. 결국 코안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1991년에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된 후 브래드 피터 코안은 개종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는 처음에 다니엘 모컴이 사라진 날 그의 행방에 대해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최소 5시간 동안 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 코안을 신문했을 때 그는 마약 딜러에게 마리화나를 사러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다니엘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니엘이 거절하자 그냥 떠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코안에 대한 사건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그들은 용의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해 4월, 당국은 미스터 빅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잠복 수사관이 퍼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코안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척하면서 천천히 코안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코안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친구들에게 소개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잠복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코안이 범죄 조직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이 되자 브래드 피터 코안은 경찰관들을 충분히 신뢰하게 되어 그중 한 명에게 다니엘 모컴을 납치하고 살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자백은 숨겨진 카메라에 녹화되었고 코안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이 체포된 것을 알게 된 코안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코안은 다니엘 모컴이 실제로 그를 따라갔고 2003년 12월 7일에 쇼핑센터로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코안은 소년을 쇼핑센터로 데려가는 대신 다니엘을 외딴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려고 했습니다. 코안은 소년을 강간한 후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다니엘이 저항하자 당황하여 그의 목을 조르고 질식시켜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코안은 그 후 경찰을 글래스하우스 산맥으로 안내하여 그가 소년을 묻은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니엘의 신발, 옷, 그리고 18개의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수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4년 3월, 브래드 피터 코안은 다니엘 모컴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